안녕하세요. 최신 기출 5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까지 오신 분이라면 이제 공부를 꽤 많이 하셨네요. 자, 오늘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같이 살펴보시죠.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 문제는 간단하지만 매번 출제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1번 약사법 제2조 제4호의 의약품에 해당하는 물품. 바로 답이 나왔네요.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의약품에 해당하는 물품이죠. 화장품은 2번에 나오는 것처럼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물품이고, 또 3번처럼 피부 또는 모발의 건강을 유지하거나 증진하는 목적의 물품. 4번에 나오는 것처럼 인체를 청결, 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는 물품입니다. 5번에 있는 것처럼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이 화장품의 정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여기 정답은 1번이에요. 그 화장품의 정의는 아주 기본적인 숙지 내용이기 때문에 자다가도 툭 건드릴 정도로 튀어나올 정도로 잘 알고 계셔야 돼요. 2번 다음 중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기능성 화장품은 미백, 주름 개선,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으며 식약 처장이 고시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심사 또는 보고를 거쳐야 한다. 맞는 설명이에요. 2번 기능성 화장품은 맞춤형 화장품처럼 소비자의 피부 상태에 따라 현장에서 조제되어 판매되는 제품을 의미한다. 아니죠. 2번 아니에요. 맞춤형 화장품은 판매 현장에서 소비자의 피부 상태나 기호에 맞추어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가 내용물을 혼합하거나 소분하여 판매하는 화장품인데요. 기능성 화장품은 현장에서 조제돼서 판매되는 화장품이 아닙니다. 틀린 건 2번이에요. 3번 기능성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하고 외용으로 사용된다. 4번 기능성 화장품의 효능 효과를 표시 광고하려면 과학적 근거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5번 식약처에서 기능성 화장품의 범위와 효능 효과에 대한 기준 및 시험 방법을 고시하고 있다. 다 옳은 설명입니다. 3번입니다. 개인정보 처리자가 정보 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기 전에 알려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번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알아야 하고요. 2번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3번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4번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 그 내용. 5번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에 손해배상 기준. 혹시 그 개인정보 수집 이용, 뭔가에 가입하거나 할 때 팝업창이 뜨잖아요. 그때 체크 표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자세히 보기에 들어가면 1번에서 4번의 내용이 들어있어요. 근데 여기 손해배상 기준 같은 거는 우리가 정말 낯설죠. 이 손해배상 기준은 거기 내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동의를 받기 전에는 여기 나와 있는 1에서 4번 이외에도 뭐 동의 거부 및 이거 4번에 나와 있네요. 그래서 여기 1번에서 4번까지 내용을 미리 동의받기 전에 알리면 됩니다. 4번 문제. 다음 중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해서는 안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로 제조된 화장품. 지금 수입해서 안 되는 거 보고 있죠? 2번 사용기한 또는 제조 연어일 위조 변조한 화장품. 3번 코뿔 소뿔 또는 호랑이 뼈와 그 추출물을 사용한 화장품. 4번 용기나 포장이 불량하여 보건위생상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화장품. 1에서 4번까지는 다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해서는 안 되는 경우네요. 5번은 피부 보습에 도움이 되는 정제수, 글리세린을 함유한 일반 보습 화장품. 이거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요. 그래서 그냥 정상적인 제품으로 금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알코올계 물질 중 친수성이 뛰어나고 보습력이 우수하여 화장품의 보습제로 사용되지 않는 성분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에서 5번 중에서 보습제가 아닌 것을 고르면 되는데요. 답은 4번 에탄올입니다. 에탄올은 휘발성이 강하고 보습 효과보다는 수렴, 살균, 용매의 목적으로 쓰여요. 또 휘발성이 있어서 피부 건조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보습제로는 적합하지가 않죠. 예를 들면 손소독제 많이 사용하면 손이 부드러워지는 게 아니라 거칠어지죠. 손소독제에 에탄올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나머지 보습제 성분 한번 보실까요? 글리세린, 소르비톨, 프로필렌 글라이콜, 뷰틸렌 글라이콜 이런 것들은 보습제로 사용되는 성분입니다. 6번 화장품의 비중 문제입니다. 비중이 0.8인 내용물을 700ml 채웠을 때 이 화장품의 내용물의 질량은 몇 g인가? 비중은 어떤 물질의 밀도를 그와 같은 부피의 4도씨의 물의 밀도에 비교한 값인데요. 비중을 산출하는 식은 질량 나누기 부피입니다. 여기서 질량 단위는 g이고 부피 단위는 밀리리터이기 때문에 여기서 비중이 0.8인 경우를 계산을 해볼까요? 질량은 지금 문제에서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상황이고 부피가 700ml이기 때문에 나누기 700을 해서 0.8이 나와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질량은 양변에 700을 곱해주면 나오는 값이죠. 4번 560g입니다. 계산을 해보면 정답은 4번. 7번 다음 중 왁스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금 연속해서 원료의 성질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원료와 관련된 문제는 반드시 시험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큰 항목, 뭐 왁스류라든지 수성 원료라든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뿐만 아니라 세부 항목에 대해서도 알고 있으셔야 돼요. 1번 왁스는 고형 유성 성분으로 화장품의 점도와 형태 유지에 활용된다. 2번 석유에서 정제한 파라핀 왁스는 대표적인 광물성 왁스에 해당한다. 3번 지방산과 일가알코올이 결합한 에스터 성분으로 구성된 것이 일반적이다. 4번 카나우바 왁스, 밀랍, 라놀린은 대표적인 천연 유래 왁스이다. 자, 여기 1번에서 4번까지 읽은 항목은 다 맞는 설명이죠. 5번을 좀 어디가 틀렸는지 생각해 보면서 읽어볼까요? 왁스류는 주로 계면 활성제의 역할을 하며 유화 안정화를 목적으로 사용한다. 자, 이거는 틀린 설명이에요. 왁스류는 주로 계면 활성제를 역할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유화 안정화와 같이 계면 활성 역시 기능이 필요한 경우는 별도의 계면 활성제를 사용해야 되지 왁스가 그 기능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에요. 8번 문제요. 다음 중 화장품 원료에 대한 위해평가 단계별 설명이 틀린 것은 위해성 평가는 위해성 확인, 위해성 결정, 노출 평가의 결과를 종합해 판단하는 것이다. 맞는 설명이죠. 노출 평가는 화장품 성분이 인체에 어느 정도 양으로 접촉되었는지를 산출하는 과정이다. 이것도 맞는 설명입니다. 3번 위해성 확인은 위해 물질이 인체에 유해한 생리화학적 영향을 나타내는지를 조사하는 단계이다. 맞는 설명입니다. 4번 위해성 결정은 해당 물질의 인체 노출 허용량을 수학적으로 예측하는 과정이다. 이것도 맞는 설명입니다. 5번 위해성 평가, 위해도 평가는 위해성 확인과 노출량 계산만을 기반으로 단순히 비교하는 것을 의미한다. 5번이 틀린 설명이에요. 위해도 평가는 단순히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위해성 확인, 위해성 결정, 노출 평가의 결과를 종합하여 인체에 실제로 미치는 위해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이에요.
위해도는 정량적 위험 판단을 결과지 구성 일부만으로 판단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9번 다음 중 화장품 제조업에 해당하는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여 판매하거나 수출하는 영업. 2번 수입 화장품을 국내에서 유통 판매하는 영업. 1번, 2번 보면 다 판매, 유통 이런 단어 있죠. 이거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이죠. 화장품 제조업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3번 화장품을 위탁받아 판매하지는 않고 실험용으로만 제조하는 영업. 이것이 바로 화장품 제조업에 해당하는 옳은 설명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4번 화장품을 단순히 유통하는 자가 책임 판매업자의 허가 없이 수입하는 영업. 이건 뭐 그냥 불법이에요. 아무 영업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5번 맞춤형 화장품을 혼합 소분하여 판매하는 영업. 이건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유통, 판매를 하는 단어가 들어가는 건 제조업과 관련이 없고 화장품 책임 판매업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혼합 소분 맞춤형 화장품이라는 거 연결해서 기억해 주세요. 10번 다음 중 화장품의 물리적 변화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3번 층분리에 대한 설명이 물리적 변화예요. 화장품의 물리적 변화는 제형의 외형 상태, 물성, 이런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인 특성이 변하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11번 다음 중 산화방지제로 적합하지 않은 성분은 무엇인가? 정답은 2번 EDTA입니다. EDTA, 이건 산화방지제가 아니라 킬레이트제로 사용돼요. 그래서 EDTA의 역할은 금속이온, 특히 납, 그 납을 안정화해서 미생물 증식을 억제하는 보조제로 사용이 돼요. 하지만 지방산의 산화 자체를 억제하는 성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산화방지제로 사용되는 건 나머지 것들 BHT 그리고 에리소빅 애시드, BHA, 자몽씨 추출물 이런 것들은 산화방지제로 사용되는 성분입니다. 12번 시험 결과의 적합 판정을 위한 수적 제한, 범위 또는 기타 적절한 측정법을 의미하는 용어는 무엇인가? 정답은 4번 적합 판정 기준이에요. 적합 판정 기준은 품질 시험, 기준서 작성, 제조 지시서 등에서 적합한 여부를 수치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에요. 기준 일탈은 뭐죠? 1번에 나와 있는 오답. 기준 일탈은 정해진 기준을 벗어난 경우 기준에서 일탈된 상태를 가리킵니다. 2번 유지 관리는 설비나 시스템을 정상 상태로 관리하는 활동이고요. 3번 변경 관리는 변경이 생겼을 때 이를 통제하고 기록하는 시스템입니다. 5번 공정 관리는 제조 공정의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활동입니다. 13번 다음 중 CGMP에서 규정한 제조관리 기준서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무엇인가? CGMP 중요하고요. 제조관리 기준서 중요합니다. 모의고사든지 기출문제 푸시다 보면 정말 자주 등장해요. 네, 나올 걸 알면서 공부 안 하는 건 조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말 세밀하고 꼼꼼하게 공부하자는 거예요. 13번. 자, 그래서 제조 공정 관리 기준 들어갑니다. 2번. 완제품 관리에 관한 사항도 제조 관리 기준서에 포함됩니다. 3번. 사용 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 기한에 관한 사항. 이것은 품질 관리 기준서 항목입니다. 품질 관리 기준서. 그래서 답은 3번 골라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4번, 5번의 내용 시설 및 기구 관리 기준, 원자재 관리에 관한 사항도 제조관리 기준서에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여기서 답의 기준이요, 모호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이게 다 CGMP라던가 식약처 고시에 근거해서 답을 찾아 놓은 거예요.
14번 문제. 다음 중 CGMP 해설서에서 규정한 작업소 근무자의 일반적인 책임으로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문서 접근 제한 및 개인 규정, 개인 위생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 책임이 맞죠? 2번 조직 내에서 맡은 지위 및 역할을 인지하여야 할 의무, 이것도 책임입니다. 3번 품질 보증에 대한 전반적 책임을 질 의무. 이 3번은요, 작업소 일반 근무자가 맡아야 하는 책임이 아니고요. 품질 보증에 대한 총괄적 책임이기 때문에 품질 보증 부서의 책임이고, 이건 일반 작업자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리고 4번 교육 훈련을 이수하고 책임 및 활동을 인지할 의무. 5번 자신의 범위 내 부적합 발생 시 상급자에게 보고할 의무. 이것들은 다 일반적 책임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14번 문제 정답은 3번입니다. 15번입니다. 사용량이 45mg인 화장품의 포장에 성분명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로 적절한 것은, 이건 표시 기재와 관련된 사항인데 어떤 경우를 생략할 수 있을까요? 네, 다 읽어보시면 달달 외웠던 내용 중에 일부 문장들을 1, 2, 그리고 4, 5번에 배치를 해놨네요. 3번의 내용은 어떻죠? 샴푸에 포함된 구리염 같은 금속염 성분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럼 생략할 수 없는 건 어떻죠? 화장품 표시 기재 표시,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제3호에 보면 내용량이 10ml 초과 50ml 이하 혹은 10g 초과 50g 이하 화장품의 포장인 경우에는 다음의 성분을 제외한 성분은 기재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릴 성분은 생략을 할 수가 없고, 그걸 제외한 성분은 생략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5번에 나오는 것처럼 타르색소, 그리고 금박, 금박 4번에 나와 있죠. 그리고 인산염, 샴푸와 린스에 들어있는 인삼염의 종류. 근데 금속염은 생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2번에 나오는 아하 성분, 알파 하이드록시산처럼 과일산, 각질 제거 기능이 있는 성분 표시해야 합니다. 1번 기능성 화장품, 효능 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원료도 성분명으로 반드시 표시해야 됩니다. 그럼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해당되지 않는 게 있죠? 바로 3번입니다. 3번은 생략을 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16번 다음 중 세척 대상 설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동일한 제품을 반복적으로 생산하는 설비 아니고요. 2번 세척이 곤란한 물질 또는 구조를 가진 설비. 정답은 2번입니다. 세척 대상 설비를 우선 선정하는 기준이 있어요. 첫 번째로가 세척이 곤란한 구조나 재질인 경우, 그리고 제품이 쉽게 잔류하거나 부착되는 표면, 크림, 페이스트 등 점도가 높아 오염이 남기 쉬운 물질, 그리고 교차 오염의 위험이 높은 제품 간 전환 설비에서는 세척 대상을 설비에 해당합니다. 나머지는 해당하지 않아요. 가장 적절한 걸 고르는 거니까 정답은 2번입니다. 17번 다음 중 티오글라이콜릭 애시드 또는 그 염료를 주성분으로 하는 냉투 욕식 퍼머넌트 웨이브용 제품의 품질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중금속은 1g당 20마이크로그램 이하 맞는 설명이고요. 2번 산도 pH가 3에서 8 틀렸습니다. 자, 냉투욕식 퍼머넌트 웨이브용 제품의 품질 기준의 산도는 4.5에서 9.6이 적절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옳지 않은 건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고 나머지는 다 맞는 설명이네요. 비소는 5마이크로그램 이하, 철은 2마이크로그램 이하, 알칼리는 0.1N 염산의 소비량은 검체 1ml에 대하여 7ml 이하. 여기 선지에 쓰인 N이 이제 자꾸 이 부분 내용을 하시다 보면은 공부할 때 나오는데요.
이거는 외우지 마시고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면 돼요. 이건 노르말 농도라는 건데 물 1리터에 들어있는 다른 물질과 반응할 수 있는 이온의 양을 기준으로 한 농도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0.1 N, 0.1 노르말이라는 건 물 1리터 속에 수소 이온이 0.1ml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검체의 알칼리성은 0.1 노르말 염산의 소비량 기준으로 7ml 이내에서 중화되어야 한다는 뜻, 즉 알칼리 성질이 과하지 않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단순히 그런 단위의 표현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세요. 18번 다음 중 맞춤형 화장품의 포장에 표시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정답은 5번 천연 또는 유기농 원료를 사용한 경우 그 함량입니다. 여기서는 필수 기재 사항을 물어보는 건데요. 천연 또는 유기농 원료는 제품에 강조 표시를 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게 천연 화장품이다, 유기농 화장품이다 라고 광고하려는 경우에만 기재하도록 권장되는 사항이지 모든 맞춤형 화장품 포장에 반드시 표시해야 되는 법적인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유기농과 천연 화장품에 대한 법률이 2025년에 개정이 돼서 이제 8월 1일부터는 천연 유기농 국가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는데요. 5번 천연 유기농 원료를 사용한 경우 그 함량과 관련해서는 표시 기준이 시행 규칙에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처벌이나 인증 절차는 사라졌지만 이 함량은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왜 5번 답을 골랐느냐? 맞춤형 화장품의 필수 기재 사항은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표시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이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아닌 건 5번을 골라주는 게 적절합니다. 19번 다음 중 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체에 액체가 분산된 효용을 폼제라고 한다. 1번이 틀렸습니다. 지금 반대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액체에 기체가 여기 단어 두 개를 바꿔주셔야 돼요. 액체에 기체가 분산된 제형을 폼제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헤어모스, 쉐이빙 폼, 폼 클렌징, 거품형, 염색제 등이 있어요. 그래서 2번에서 5번은 다 맞는 설명이에요. 일반적으로 분산은 액상 원료에 고형 원료를 분산한 것이다. 가용화나 유화로는 만들 수 없는 다양한 제형의 화장품을 만들 수 있다. 색상이나 질감을 표현하는 화장품에 쓰인다. 분산에는 현타객 분산과 콜로이드 분산이 있다. 그래서 폼제가 폼 클렌징 생각해 보시면 액체 속에 기체가 들어갔다.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20번. 다음 중 화장품법 시행규칙에 따라 어린이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용기 포장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품목은 무엇인가? 1. 아세톤을 함유하는 네일 에나멜 리무버 및 네일 폴리시 리무버. 아세톤 들어가면 안전용기 포장을 하죠. 2. 일회용 제품, 에어로졸 제품, 용기 입구가 펌프 혹은 방아쇠로 작동되는 분무용기 제품. 자, 2번이 제외 상품이에요. 그래서 일회용 제품, 에어로졸 제품, 펌프, 방아쇠로 작동되는 분무용기는 예외로 안전포장을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번 어린이용 오일 등 개별 포장당 탄화수소류 10% 이상 함유하는 액상 제품, 개별 포장당 메틸 살리실레이트 5% 이상 함유하는 액상 제품, 어린이용 오일 등 운동 점도가 21cm, 이때는 40도 기준으로 운동 점도가 21cm 이하인 비에멀전 타입의 액상 제품, 다 안전용기 포장 대상입니다. 그래서 안 와도 되는 대상에는 2번 골라주세요. 21번 다음 중 화장품 안전기준의 주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의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맞는 설명 2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사용기준이 지정된 보존제, 색소, 자외선 차단제 외의 성분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자, 틀린 설명이네요. 제한 없이 사용할 수가 없고
이 보존제 색소, 자외선 차단제 등 바로 사용 기준에 맞게 반드시 사용해야 되고요. 고시된 성분 외에 다른 성분은 해당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번 위의 우려가 제기되는 화장품 원료는 위의 요소를 신속히 평가하여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4번 위의 평가가 완료되면 해당 원료를 사용금지 또는 제한 원료로 지정할 수 있다. 5번 사용 기준의 안전성은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필요시 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이 나머지 내용, 위의 평가라던가 안전성과 관련된 내용은 다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는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런 표현 때문에 2번이 틀린 안전기준 내용입니다. 22. 다음 중 모관의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헤어 모발 구조가 나왔습니다. 1. 모표피는 외부 자극에 약하고 큐티클층으로 구성된다. 2. 모피질은 모발의 색상과 굵기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다. 맞는 설명이네요. 3. 모수질은 모관 중심에 위치하며 색소와 세포가 밀집되어 있다. 자, 3번이 좀 설명이 이상하죠? 3번이 틀린 거예요. 모수질은 모관의 중심부인 거는 맞아요. 근데 공기층으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비어 있거나 조직이 얼기설기하게 얽혀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세포와 색소가 밀집되어 있는 곳은 모피질입니다. 그래서 2번에 보시면 모피질이 모발의 색상에 영향을 준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나머지 4번과 5번은 맞는 설명인데요. 모표피는 투명하고 납작한 세포가 겹겹이 쌓여 있다. 모피질은 케라틴 단백질과 멜라닌 색소가 포함된 부분이다. 자, 4번, 5번은 맞는 설명입니다. 23번입니다. 다음 중 화장품법 및 관련 고시에 따라 화장품에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 원료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5번 리도카인. 이 리도카인은 지금 기출 시험에서 여러 번 등장했죠. 리도카인은 의약품, 특히 마취제이기 때문에 화장품에 절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를 확인해 볼게요. 호모살레이트는 몇 퍼센트 이내로 배합할 수 있죠? 10% 이내로 배합할 수 있습니다. 토코페롤은 20% 이내로 배합할 수 있고요. 시녹세이트는 5%, 그리고 페녹시에탄올은 1%로 배합할 수 있어요. 리도카인은 의약품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24번 문제, 다음 중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의 안전관리 기준에 따라 혼합소분 시 준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혼합소분 전에는 손을 세정하거나 소독하여야 하며 일회용 장갑 착용 시에는 생략할 수 있다. 2. 혼합소분 전에는 사용 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 기한이 지난 내용물이나 원료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맞죠? 3. 혼합소분 전에는 내용물을 담을 용기의 오염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맞습니다. 4번 소비자의 피부 상태나 선호를 확인하지 않고도 미리 혼합하여 판매용으로 보관할 수 있다. 이건 안 돼요. 맞춤형 화장품의 취지에 맞지도 않죠. 소비자의 피부 상태, 선호, 요청 등을 서로 묻고 또 피부 검사를 통해서 기기 검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판매 현장에서 혼합 소분을 해야 되고 미리 제조해서 보관,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5. 혼합 소분에 사용하는 기구는 사용 전 위생 상태를 확인하고 사용 후 세척하여야 한다. 그래서 여기서 틀린 설명은 아닌 거 4번 골라요. 25번 다음 중 기능성 화장품 실증 자료가 있는 경우에도 화장품 표시 광고 표현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5번 딱 보자마자 어떤 단어가 보이시죠? 치료. 이런 말들은 사용할 수가 없어요. 여기 5번 여드름 피부 치료. 이 치료라는 단어는 의약품의 효능 범위에 해당하고 화장품의 기능성 범위를 벗어난 표현이기 때문에 실증 자료가 있어도 표시 광고에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표현들은 사용할 수 있어요. 1번에서 4번 보면 피부 혈행 개선, 일시적 셀룰라이트 감소,
콜라겐 증가 또는 활성화, 효소 증가 또는 활성화 이런 표현들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26번 피지 분비가 많고 모공이 커서 번들거리며 뾰루지와 면포가 생기기 쉬운 유형은 바로 지성 피부죠. 피지 분비가 많다, 유분이 많다, 모공이 크다, 번들거린다. 이건 지성 피부의 아주 대표적인 특징들이에요. 그리고 면포와 여드름이 생기기 쉽고 화장은 또 잘 지워지고 유분기로 인해서 광이 번쩍번쩍 잘 난다는 특징 역시 지성 피부에 해당합니다. 27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화장품의 표시 광고와 관련하여 부당한 행위로 금지되지 않는 것은 1번 일반 화장품을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2번 유기농 화장품이 아님에도 유기농이라는 용어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 3번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될 수 있는 표현을 포함한 표시 4번 소비자가 실제와 다르게 인식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 5번 표시 광고의 세부 사항을 판매업자가 자율로 정하는 것. 자, 금지되지 않는 것은 5번이에요. 표시 광고 기준에 중요한 핵심 사항은 법으로 규제하고요. 그 기준 내에서 용기 디자인이라던가 하는 세부 사항은 판매업자가 자율적으로 허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에서 금지한 표현,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하든지 의약품으로 오인하든지 허위 광고 등만 아니면 세부 표현도 자율적으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다른 항목들 1번, 3번, 4번 같은 경우는 화장품법 제13조 내부의 목에 해당해서 위반하게 되면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1천만 원 이하 벌금. 2번 같은 경우는 그 화장품법 내에 있었지만 이 내용이 삭제가 돼서 이 1년 이하 징역과 1천만 원 이하 벌금에는 해당하지 않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유기농 화장품이 아닌데 유기농이라는 용어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 광고와 관련된 행위는 처벌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정답은 5번이에요. 28번 문제요. 다음 중 화장품의 회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회수 대상 화장품의 위해성 등급 및 회수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맞습니다. 2. 회수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 행정처분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맞고요. 3. 회수 계획은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에게 보고할 필요 없이 자체적으로 수립하면 안 된다. 그쵸? 안 되죠? 근데 수립하면 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3번은 틀린 설명이에요. 회수 계획은 반드시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에게 보고해야 되고 자체 수립하는 것만으로는 내용이 부족해요. 그래서 3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4번과 5번 맞는 설명이에요. 4번 뭐라고 돼 있죠? 회수는 위에 우려가 있는 화장품이 유통 중일 경우 지체 없이 시행되어야 한다. 5. 회수 계획에 따라 정해진 분량의 4분의 1 이상 회수한 경우 일부 면제 사유가 될 수 있다. 29번 다음 중 고객 상담 시 수집되는 개인정보 중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4번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얻어진 유전정보. 이것이 바로 민간정보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민감정보는 사상, 신념에 관한 정보, 사상, 신념, 노동조합, 정당의 가입, 탈퇴, 정치적 견해 같은 거, 그리고 신체와 관련된 정보, 건강, 성생활, 유전 정보, 인종이나 민족에 관한 정보,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내용이에요. 나머지는 모두 뭐에 해당하는 거죠? 출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등록번호라든지 주민등록번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법에 따른 여권법,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번호, 운전면허번호 이런 것들은 다 고유 식별 정보입니다. 그래서 4번 유전 정보는 민간 정보에 해당하는 거예요. 30번 문제요. 다음 중 염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음이온염에는 아세테이트, 클로라이드, 브로마이드, 설페이트 등이 있다. 맞는 설명. 2번 염류는 산과 염기의 중화 반응으로 생성되는 물질이다.
맞는 설명이에요. 3번 양이온 염에는 소디움, 포타슘, 마그네슘, 암모늄 등이 포함된다. 맞습니다. 4번 산과 염기의 결합으로 수산화 화합물이 생성된다. 4번이 틀린 설명이에요. 산과 염기, 염기가 다른 말로 하면 알칼리죠. 알칼리가 반응하면 일반적으로 물과 염이 생성됩니다. 그래서 이 뒷말이 틀렸는데요. 그렇다면 수산화 화합물은 언제 생성되냐면요. 수산화 화합물은 금속 산화물이 물이랑 반응할 때 생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틀린 설명 4번입니다. 그리고 5번도 맞는 설명이에요. 염류는 무기염류와 유기염류로 나눌 수 있다. 31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화장품법에서 사용된 용어들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안전용기 포장이란 5세 미만의 어린이가 개봉하기 어렵게 설계, 고안된 용기나 포장을 말한다. 맞습니다. 2번 표시란 화장품의 용기 표장에 기재하는 문자, 숫자, 도형 또는 그림을 말한다. 정확하네요. 3번 사용기한이란 화장품이 출고된 날부터 적절한 보관 상태에서 제품이 고유의 특성을 간직한 채 소비자가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한을 말한다. 3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사용기한은 출고날이 기준이 아니로 화장품이 제조된 날이 기준이 돼요. 그래서 화장품 표시 광고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에 의하면 사용기한이라 함은 소비자가 화장품이 제조된 날부터 적절한 보관 조건에서 성상, 품질의 변화 없이 최적의 품질로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4번 광고란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잡지, 음성, 음향, 영상, 인터넷, 인쇄물, 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화장품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5번 화장품의 날이란 화장품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화장품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9월 7일로 제정한 날을 말한다. 그래서 답은 3번 사용기한은 제품이 출고 아니고 제조된 날 기준으로 세워주는 기한입니다. 32번 문제요. 다음 중 자외선 조사 시 피부에 미치는 영향이 아닌 것은 자, 1번 일광화상 맞죠? 2번 색소 침착 맞네요. 3번 피부 진정 아닙니다. 피부 진정은 자외선을 쐈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 자극받은 피부를 안정시키기 위한 따로 별도의 관리를 해야지 나타나는 작용이죠. 그럼 자외선 UVA와 UVB로 인해서 어떤 피부 변화가 있죠? UVA에 의해서는 광노화, 피부 처짐, 진피 조직의 노화 이렇게 일어나고요. UVB는 일괄 화상, 그리고 일광화상, 그리고 홍반, 색소 침착 등이 일어납니다. 33번 무수 에탄올을 사용하여 70% 희석 알코올 2000ml를 만들고자 한다. 올바른 혼합 방법은? 그러면 답은 1번으로 결정해 줄 수 있겠네요. 이 혼합 방법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희석 알코올 전체 용량이 단위는 모두 밀리리터로 통일되어 있고요. 2000이에요. 전체 만들어진 희석 알코올의 값을 분모에 넣어주고 그리고 무수에탄올 70%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에탄올이 주인공이죠. 정제수는 섞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분자에다가 무수 에탄올 값이 들어갑니다. 여기 정제수 값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에탄올 값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퍼센트 계산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전체의 값과 주인공이 되는 부분 용질의 값을 넣어준 후에 곱하기 100을 하면 몇 퍼센트인지가 나오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70%.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34번 화장품에 첨가되는 산화방지제의 정의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산소와 반응을 촉진하기 위해 넣는 물질이다. 아닙니다. 연모제의 산화제 촉매제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이건 설명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 산화제라든지 염색할 때 쓰는 연모제의 산화제 또는 촉매제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아니고 2번 산소와의 반응을 억제하여 산화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질이다. 2번이 정답이죠. 산화 방지제는 제품의 품질 저하를 유발하는 그러한 산화 반응을 방지하기 위해 첨가하는 물질로서 주로 산소와의 반응을 차단하거나 지연시켜서 화장품의 변색, 뭐 부패, 산패 등을 억제하는 역할을 해요. 대표적인 산화 방지로는 BHT, BHA, 토코페롤, 아스코르빅 애시드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번이 정답이네요. 그럼 나머지 뭐 3번, 4번, 5번은 어떤 걸까요? 4번 볼까요? 금속 이온과 반응하여 착화물을 형성하는 물질이다. 이건 킬레이트제에 해당되는 물질이고요. 5번 수분과의 결합을 방지하여 제품의 점성을 조절하는 물질이다. 이것은 보습제나 흡윤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산화 방지제의 정의에 적절한 것. 35번 천연 화장품에 사용 가능한 산화 방지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쭉 읽어보면 산화 방지제 중에 가장 대표적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힌트를 드려보면 비타민 E인데요. 누가 있죠? 토코페롤이 있네요. 토코페롤. 천연 화장품에 사용 가능한 산화 방지제는 천연 유래 성분으로 구성된 원료여야 되고 합성 항산화제는 제외됩니다. 그래서 토코페롤은 비타민 E로 천연 유래 성분이고 대표적인 천연 산화 방지제로 화장품에 널리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4번 골라주면 돼요. 그리고 앞서 33번 같은 문제, 계산 문제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기서 계산 문제는 뭐 나와봤자 백분율 계산 정도까지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그 백분율 계산법만 좀 연습을 해보면 돼요. 36번 문제요. 다음 중 완제품의 보관용 검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검체는 오염이나 변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채취한다. 맞습니다. 2번, 검체 채취 후에는 원래 상태에 준하는 포장을 하여 보관한다. 맞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그대로 있죠. 우리 공부하는 책에. 3번, 시험용 검체 용기에는 제품명, 제조번호 등을 기재한다. 이것도 맞는 설명이네요. 4번, 완제품의 보관용 검체는 제조 단위별로 1년간 보관한다. 맞습니다. 5번, 검체 용기에는 용기가 바뀌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검체 채취 후에 라벨을 붙여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 5번이 옳지 않은 설명이에요. 검체 용기에는 용기가 바뀌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검체 채취 전에 라벨을 붙여놓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5번 골라주세요. 37번, 다음 중 제조관리 기준서에 포함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은? 여기는 좀 반복해서 문제가 나오고 있네요. 제조관리 기준서에 포함되는 사항. 답은 5번, 보관용 검체관리 사항이에요. 이건 어디 들어가죠? 이 내용은 품질관리 기준서에 들어갑니다. 기준서. 그래서 5번을 골라주시면 돼요. 나머지 나와 있는 제조 공정관리 사항, 원자재 관리 사항, 위탁 제조에 관한 사항, 완제품 관리 사항은 제조관리 기준서에 포함이 됩니다. 38번 문제요. 원료 및 포장재의 입고 시 수행해야 할 관리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구매 요구서, 원자재 공급업체 성적서 및 현품이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맞는 설명. 2번 입고된 원자재는 적합, 부적합, 검사 중 등으로 상태를 표시한다. 맞는 설명이에요. 3번 원자재 공급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적절히 수행한다. 맞습니다. 4번 원자재 용기에 제조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관리 번호를 부여하여 보관한다. 맞습니다. 5번 유관 확인 시 물품에 결함이 있을 경우 재작업을 실시한다. 재작업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그냥 할까 말까 결정하나요?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5번이 틀린 설명이네요. 재작업이 아니라 일단 입고를 보류하고 격리 보관한 후에 폐기하거나 반송하거나 그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9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유통화장품의 미생물 한도 기준에 따라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몇 번일까요? 정답은 4번입니다. 무료지의 기준은 세균수, 진균수가 각각 100개 이하면 되는 거예요. 네, 마스카라 볼까요? 눈 화장용은
1000개 이하라고 하면 안 되고 500개 이하라고 해줘야 하고요. 베이비 로션, 영유아용이죠. 영유아용의 경우는 500개 이하가 답인데 여기는 100개 이하라고 해서 오답이고요. 스킨은 기타 화장품류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는 기준수가 1000개 이하입니다. 1000개 이하. 그리고 5번의 수분크림 같은 경우는 기타 화장품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도 1000개 이하가 기준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기준값으로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4번입니다. 40번 다음 중 화장품의 표시 광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것 찾는 거예요. 1번 품질 또는 효능에 대하여 객관적인 근거 없이 표시한 경우 표시 광고가 금지된다. 맞는 설명이죠. 2번 국제기구의 특정 위기 상황에 기여하는 제품임을 암시하는 표현은 허용된다. 틀린 설명입니다. 화장품법 제13조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지만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4호에 보면은 그 밖에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런 점에 비추어 봤을 때 국제적인 특정 위기 상황이라는 거, 뭐 감염병, 재난 등 위기 상황에서 기여하고 예방하고 보호할 수 있다는 이런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정보는 제공하지 말아야 합니다. 3번 다른 제품을 비방하는 표현은 표시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사용할 수 없죠. 4번 외국 제품을 국내 제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그 반대로 오인하게 하는 경우도 표시 광고가 제한됩니다. 5번 의약품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기술 제휴, 효능 표현은 표시 광고가 금지됩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41번 강렬 잔분 시험에 반드시 필요한 시험 기기로 보기 어려운 것은 어떤 것일까요? 답은 5번 pH 측정기, 산도 측정기입니다. 산도 측정기는 말 그대로 산도 측정용 기기로 강렬 잔분 시험과는 무관해요. 강렬 잔분 시험은 시료를 태운 다음 남는 무기질, 그거를 이제 재라고 보시면 되죠. 그 재를 얼마나 되는지 그 양을 확인하는 시험이에요. 시료를 태우니까 그 태우기 위한 도가니, 그리고 화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끼는 장갑, 회화로, 습기에 민감하니까 제가 그걸 보관하거나 건조하는 데 사용되는 데시케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건 pH 측정기, 산도 측정기입니다. 42번 맞춤형 화장품 조제사 관리사인 강주는 매장을 방문한 소영과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누었다. 고객에게 혼합하여 추천할 제품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은? 자, 대화를 들어볼까요? 요즘 피부가 유독 당기고 화장이 잘 뜨네요. 계절 변화로 피부 수분이 줄어들었을 수 있어요. 피부 상태를 측정해 볼까요? 네,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요. 자, 피부 측정 후에 뭐라고 하는지 볼까요? 고객님 피부는 수분 함량이 많이 줄고 탄력도도 저하돼서 건조함과 주름이 동반되는 상태네요. 아, 그럼 어떤 성분이 들어간 제품이 좋을까요? 기억, 나이아신 아마이드. 가능하죠? 기억, 나이아신 아마이드. 니은, 알부틴 함유 제품. 알부틴은 어떤 제품이죠? 미백 기능성 원료입니다. 미백. 디귿, 에틸 아스코빌 에터 함유 제품. 이거는 비타민C 유도체로 항산화와 미백 기능이 있습니다. 비타민C 유도체. 그리고 리을, 레티닐 팔미테이트. 레티닐 팔미테이트는 비타민 A의 유도체로 주름 개선과 항노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제품 중에서는 어떤 걸 골라주는 게 좋을까요? 자, 이게 지금 수분 문제잖아요. 피부가 수분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니까 1번 기억과 미음을 골라주는 게 적절해 보입니다. 43번 천연 보습 인자 NMF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1번 필라그린이 분해되어 생성된 아미노산과 그 유도체로 구성된다. 2번 각질층에서 수분을 끌어당기고 유지하는 수용성 물질이다.
자, 3번이 틀린 설명이네요. 3번 뭐라고 되어 있죠? 표피의 손상을 복구하는 기능을 한다. 표피의 손상을 복구하는 기능은 천연 보습 인자가 하는 역할이 아니라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등으로 구성된 지질 성분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3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나머지 4, 5번도 천연 보습 인자에 대한 좋은 설명이에요. 천연 보습 인자가 감소하면 어떻게 되죠? 피부의 수분 유지력이 떨어지고요. 천연 보습 인자는 주로 각질층에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44번 화장품 원료의 필수 조건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사용 목적에 부합하는 물리, 화학적 성질을 띌 것. 좋은 표현이네요. 자, 2번 안전성이 확보되어 인체에 해가 없을 것. 당연한 말이죠. 3번 사용량이 많은 원료일수록 고가일 것. 이런 거는 좀 곤란한데요. 사용량이 많은 원료는 반드시 고가여야 한다는 조건은 과학적이지도 않고 경제적인 근거도 없는 부적절한 조건입니다. 원료의 가격은 효능과 직접 연결되지 않고 오히려 생산할 때 너무 비싸면 경제성과 생산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건 3번이네요. 나머지 4번, 5번은 적절한 표현입니다. 유효 성분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 5번 환경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 것. 특히나 요즘 같은 시대에는 친환경적인 제품이라던가 친환경적인 포장에까지 중점을 두는 추세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필수 조건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45번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인 미연은 매장을 방문한 은진과 아래와 같은 대화를 나누었는데요. 고객에게 혼합하여 추천할 제품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보래요. 은진입니다. 요즘 외근이 잦아서 그런지 피부가 칙칙하고 거뭇해진 느낌이 들어요. 색소 침착과 관련해서 얘기하고 있죠. 미연, 피부 상태를 먼저 측정해 봅시다. 그리고 피부를 측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역시나 뭐라고 대답을 하고 있죠. 고객님은 지난번보다 멜라닌 수치가 증가하고 색소 침착도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때 은진이가 어떤 제품을 사용하면 좋을까요? 라고 말해요. 여기 보기에 있는 기억과 미음 중에서 색소 침착, 피부톤 개선이 필요한 경우, 즉 미백 기능성 성분이 포함된 제품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야 할까요? 정답은 니은과 미음이죠. 니은이 뭐예요? 나이아신아마이드. 미음은 에틸 아스코빌 에텔. 그리고 틀린 내용들 볼까요? 기억, 살리실릭 애시드 함유 제품. 이런 건 각질 제거 그리고 여드름 완화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지 미백과는 전혀 조금 관련이 없어요. 그리고 디귿 리을, 레티닐 팔미테이트라든지 아데노신은 주름 완화와 탄력 증진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니은과 미음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46번 모발의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모구는 모발이 생성되는 부위이다. 네, 맞는 설명이죠. 2번 내모근초와 외모근초는 모발의 색을 결정합니다. 이것은 아니에요. 모발 색은 누가 결정하죠? 모 피질에 있는 멜라닌 색소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럼 내모근초랑 외모근초는 뭐죠? 목은 주변을 둘러싸는 구조적인 어떤 지지층의 역할을 하고 색 결정 기능은 없어요. 자, 3번 모세포는 모유두에 접하고 있는 세포이다. 맞고요. 4번 모유두는 혈관을 통해 영양을 공급받는다. 5번 모낭은 모근을 둘러싼 조직이다. 그래서 옳지 않은 설명은 2번입니다. 47번 다음 중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는 화장품 내용물을 자유롭게 혼합하여 판매할 수 있다. 그럴 수 없죠.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라도 법적인 기준, 법령, 고시 등에 따라서 화장품 내용물을 혼합해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2번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는 화장품 제조업에 종사하는 자로 자격이 필요하지 않다. 이건 말도 안 되죠. 자격이 필요하죠. 우리가 그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3번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를 해야 돼요. 4번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는 맞춤형 화장품 조제 소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가 자격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드디어 정답이 나왔네요. 4번이 정답이죠.
틀린 설명 5번 또 살펴볼까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는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는 연 1회 이상 정기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거지 정기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48번 다음 중 안전용기 포장 대상이 아닌 것은 1번 스프레이식 메이크업 픽서티브. 자, 아니죠. 왜 그렇죠? 일회용 제품이나 스프레이식 이런 제품들은 안전용기 포장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포장 대상인 건 뭐죠? 지금 여기 나오는 것처럼 네일 에나벨 리무버로 아세톤을 들어있는 거. 0.1%라도 어쨌든 아세톤이 들어있는 제품이요. 그리고 3번 개별 포장당 메틸 살리실레이트를 5% 이상 함유한 액상, 액체의 제품. 4번 개별 포장당 탄화수소류를 10% 이상 함유하고 점도가 낮은 비에멀전 타입의 액체 제품. 그리고 자, 5번 유리병에 담긴 네일 폴리시 리무버로서 아세톤을 20% 이상 함유한 제품. 그래서 여기 있는 제품 중에서 1번이 제외됩니다. 49번 맞춤형 화장품의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 1번 개봉 후 사용기간은 심벌 또는 문자와 기간을 함께 표시할 수 있다. 2번 연월만으로 사용기한을 표시할 수 있으며 이때 반드시 사용기한을 넘지 않는 범위여야 한다. 3번 사용기한은 사용기한 또는 까지 등의 문자와 함께 연월을 기재 표시하여야 한다. 4번 개봉 후 사용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제조 연월일을 함께 기재해야 한다. 4번이 틀린 설명이네요. 개봉 후 사용기간이 있는 경우라면 제조 연월일을 반드시 함께 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그 표현이 잘못된 거예요. 5번 개봉 후 사용기간이라는 문구와 땡땡 개월을 조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그래서 옳지 않은 설명은 4번입니다. 50번 다음 중 화장품의 제형에 따른 충진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유액상의 제품은 튜브 용기에 충진한다. 가능하죠. 2번 크림상 제품은 유리병 또는 플라스틱 용기에 충진할 수 있다. 이런 제품 시중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3번 화장수는 보통 병에 충진한다. 네, 맞습니다. 4번 분말상 제품은 종이상자나 자루에 담는다. 네, 이것도 맞아요. 분말상 제품인 화장품도 있죠. 5번 에어로졸 제품은 튜브에 충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거 좀 이상하죠. 에어로졸 제품은 가스를 이용해서 내용물을 분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압성이 있어요. 그 용기의 안쪽에 압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금속캔에 충진을 해야 되고 튜브는 그런 압력을 견디기가 어려워서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51번 다음 중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정보 주체의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열람을 요구할 권리 2번 개인정보의 정정, 삭제,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 3번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구제를 요구할 권리 4번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안내받을 권리 1에서 4번이 다 맞는 내용이네요. 그럼 5번이 틀렸다는 건데 5번을 볼까요? 5번 개인정보 처리자의 업무를 관리, 감독할 권리. 5번이 틀린 설명이네요. 이건 권리가 아니에요. 정보 주체의 권리는 이런 권리가 없어요. 개인정보 처리자의 업무를 관리하거나 감독할 권한은 누구의 의무냐면 개인정보 처리자나 관리 책임자의 의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5번 고르고 넘어갈게요. 52번 다음 중 화장품 회수 계획의 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회수 계획량의 5분의 4 이상을 회수한 경우에는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거의 다 회수했다고 보는 거예요. 2번 회수 계획량의 3분의 1 이상을 회수한 때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등록 취소인 경우 업무정지 2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처분된다. 맞아요. 3번 회수 계획량의 4분의 1 이상 3분의 1 미만을 회수한 경우 등록 취소인 경우에는 업무정지 3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범위로 경감된다.
4번 회수 계획량의 4분의 1 이상 3분의 1 미만을 회수한 경우 품목 제조 수입 판매 업무 정지인 경우 정지 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로 경감된다. 네. 5번 회수 계획량의 2분의 1 이상을 회수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자, 아니죠. 반밖에 회수를 못했는데 행정처분이 면제가 되나요? 행정처분이 면제되는 경우는 1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5분의 4 이상을 회수한 경우에만 행정처분이 면제가 됩니다. 2분의 1 이상은 경감 대상은 되지만 면제 대상은 아니에요. 53번. 다음 중 화장품법 위반 사항 중 과태료 부과 기준이 다른 하나는 1번 화장품의 생산 실적 또는 원료 목록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50만 원. 2번 폐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50만 원. 3번 화장품 안전 기준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고 보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100만 원. 4번 책임 판매 관리자 및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가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 50만 원. 5번 화장품의 가격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50만 원. 그래서 여기서 과태료 부과 기준이 다른 하나는 3번 100만 원이네요. 100만 원. 54번 다음 중 고형의 유성 성분으로 화장품의 굵기 정도를 높이는 데 사용되는 물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고급 지방산과 고급 알코올이 결합된 에스터 계열의 물질로 왁스가 있다. 자, 왁스도 출제가 자주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결합되고 어떤 계열인지 잘 알아두세요. 2번 카복실산과 알코올이 반응하여 만들어지는 스퀄렌이 있다. 스퀄렌은 에스터가 아니라 천연 탄화 수소입니다. 틀린 설명이고요. 3번 고급 지방산과 글리세롤이 반응하여 생성된 에스터 물질로 파묘가 있다. 자, 파묘는 트라이글리세라이드 중성지방 계열로 왁스가 아닙니다. 그 다음 4번 흡수성이 좋아 미안유로 사용되는 피마자유가 있다. 피마자유는 액체 성분이기 때문에 굵기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5번 유기산과 알코올의 에스터와 반응으로 만들어진 아세트산 에틸이 있다. 자, 아세트산 에틸은 저분자 에스터로 휘발성 용제지 여기 나오는 것처럼 화장품의 굵기 정도를 높이는데 만들어지는 성분이 아니에요. 자, 한번 여기 있는 내용들 싹 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고형의 유성 성분으로는 대표적으로 왁스류가 있어요. 왁스는 고급 지방산이랑 고급 알코올이 에스터 결합을 해서 형성된 물질로 화장품의 제형을 단단하게 하고 굵기 정도를 증가시키는 데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1번 선택입니다. 55번 소비자가 화장품 사용 중 중대한 유해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1번, 2번 또는 2번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2번 선천적 기형 또는 불구, 기능 저하를 초래하는 경우 이 두 가지 사례는 다 중대한 유해 사례에 해당하죠. 3번 사용 후 부종 또는 가려움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이런 것들은 중대한 유해 사례라고 보기가 어렵네요.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 제2조에 따르면 유해 사례는 화장품 사용 중 발생한 바람직하지 않고 의도되지 않은 징후, 증상, 질병을 말하고 당해 화장품과 반드시 인과관계를 가져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굉장히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데 뭐 사망을 초래하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 그리고 방금 1번, 2번에서 읽었던 것처럼 2번이 필요한 경우 뭐 불구, 기능 저하를 초래하는 경우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선천적인 기형, 이상을 초래하는 경우 기타 의학적으로 중요한 사항이 포함되기 때문에 여기 3번과 같은 단순 부종이나 가려움 등의 증상은 중대한 유해 사례가 아닙니다. 56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유성 성분으로 옳은 것은 기본 구조가 실록산 결합이고요. 끈적임이 없고 사용감이 가볍습니다. 정답은 2번 실리콘 오일이에요. 실리콘 오일은 실록산 결합을 기본 골격으로 하는 물질이고 무색, 무취, 그리고 사용감이 산뜻하고 끈적임이 없어서 화장품의 유성 성분으로 아주 많이 사용됩니다. 나머지 보기들에 있는 내용들은 식물성 혹은 동물성 천연유,
또 지방산 유도체로 실록산 구조와는 전혀 무관한 물질들이에요. 57번 화장품의 안전을 위해 사용되는 보존제로 적절하게 사용된 것은 1번 이산화타이타늄 0.25%. 이것은 보존제라기보다는 자외선 차단제 백색 안료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좀 고르기가 좀 그렇죠. 그다음 2번 벤조페논 45%. 이거는 자외선 흡수제인데 허용 한도가 최대 5%이고요. 보존제보다는 자외선 차단제. 그래서 허용 한도가 45%인 거 보신 적 있어요? 없죠. 이거 얼토당토 않게 틀리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있죠? 벤조액 애시드가 있네요. 벤조액 애시드 0.2%가 정답이에요. 벤조액 애시드는 보존제로 성분이 사용할 수 있고 또 일반 화장품에서는 0.5% 이하까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답을 골라야 한다면 3번이네요. 그리고 폴리 HCl은 여기는 보존제라고 보기가 어렵고 그 다음 피니트로 5 페닐렌디아민은 연모제 원료로 보존제가 아닙니다. 독성 우려가 높죠. 58번 문제. 세정력이 가장 강하여 샴푸나 비누, 세정제로 주요 사용되는 계면활성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3번입니다. 음이온성 계면활성제. 이게 가장 세정력이 좋죠. 음이온성 계면활성제로 탈지력과 세정력이 우수합니다. 아주 탈지력이 좋고 세정력이 좋을 뿐더러 거품이 잘 나서 샴푸, 여기 나온 것처럼 비누, 세정제에 많이 사용되죠. 대표적으로 뭐 라우릴 황산나트륨 같은 것들이 음이온성 계면활성제예요. 59번 포장재의 폐기 기준에서 충전 및 포장 시 발생한 불량자재 처리로 옳지 않은 것은? 품질부서에서 적합으로 판정된 포장재는 무조건 사용한다. 이거는 틀린 표현이에요. 무조건은 아니고 재사용할 때는 품질보증 책임자의 재확인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2번 물류팀 담당자는 부적합 포장재를 추후 반품 또는 폐기 후 해당 업체에 시정 조치를 요구한다. 그리고 3번 생산팀은 발생한 불량 포장재를 정상품과 함께 반납하여 물류팀이 관리하도록 한다. 4번 생산 중 발생한 불량 포장재는 해당 업체에 시정 조치를 요구한다. 5번 물류팀 담당자는 부적한 포장재를 자재 보관소에 따로 보관한다. 그래서 무조건 사용한다가 옳지 않은 답입니다. 60번 문제. 다음 중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에서 정의한 용어와 그 의미 연결이 바르지 않은 것은? 1번 벌크 제품은 포장 및 표시까지 완료된 제품. 이건 뭐죠? 포장이랑 표시까지 완료되면 이건 벌크가 아니라 완제품입니다. 2번 포장재. 화장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로 외부 포장재 맞고요. 3번 제조소. 제품 및 원료의 수령, 보관, 제조, 출하 등을 수행하는 물리적인 장소. 4번 제조. 측량부터 포장, 표시까지의 작업 전반. 네, 다 맞는 설명이죠. 5번 일탈. 정해진 기준을 벗어나 수행된 제조 또는 품질 관리 활동. 그래서 맞지 않는 제품은 확실히 1번이네요. 61번 유통화장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소독제의 효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아닌 것은? 소독제의 종류, 농도, 사용시간, 실내 온도와 상대 습도, 소독 대상 미생물의 종류와 상태, 소독 약액의 pH 산성도와 용해성. 이런 것들은 다 소독제의 효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죠. 요인을 주지 않는 게 그럼 5번이네요. 소독 담당자의 위생교육 이수 여부. 이것은 상관이 없죠. 소독을 수행하는 담당자의 숙련도나 이런 교육 이수 여부는 절차, 정확성 이런 것들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소독제 자체의 효과에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62번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는 품질 성적서를 확인하던 중에 다음과 같은 검출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이 중 유통화장품 완전관리 기준에 적합한 항목만을 고른 것을. 자, 기억,
수은이 0.05 마이크로그램 검출됐어요. 수은은 1 마이크로그램 이하 검출되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억 골라줄게요. 니은 카드뮴이 5 마이크로그램 이하 검출됐습니다. 카드뮴은 기준이 어떻죠? 5 마이크로그램이에요. 딱 걸렸네요, 기준에. 이하니까 그 값도 들어갈 수 있어요. 디귿, 디옥산 200 마이크로그램 검출. 디옥산. 네. 그 다음 리을, 황색 포도 상구균, 녹농균 검출되면 안 되죠. 검출이 안 됐대요. 맞죠? 아, 그럼 벌써 기억, 니은, 리을 답이 나왔네요. 답은 2번입니다. 디옥산은 얼마 이상 검출되어야 되죠? 100 이하로 검출되어야 해요. 근데 200이니까 이건 틀린 거죠. 63번이요. 작업소 간 오염 방지를 위해 차압을 설정할 때 외부 오염이 내부로 유입되지 않도록 가장 낮은 압력을 유지하여야 하는 공간은 어디인가? 여기는 청정도 등급이 가장 낮은 걸 골라야겠네요. 공기는 고기압, 압력이 높은 곳에서 저기압, 공기가 압력이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는데 여기 청정도 등급이 높은 걸 놔야 돼요. 그래야 먼지가 낮은 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흐르게 하는 그 공기 원리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공간은 2번입니다. 분진 또는 유해가스 발생구역. 이런 것이 가장 더러워야 하는 곳, 그런 것들, 뭐 지저분한 것들이 모이는 곳, 그런 것들. 그래서 2번 고르면 되겠습니다. 청정도 등급이 가장 낮은 곳. 64번 내용량이 10ml 초과하고 50ml 이하인 화장품의 용기에 반드시 표시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라면 그 효능 효과가 나타나는 성분입니다. 맞습니다. 2번 타르색소. 네, 표시해야 되죠. 3번 계면활성제의 종류. 이거는 좀 이상하죠. 자, 볼게요. 화장품의 기재 표시 등에서 보면은 내용량이 10초과 50 이하 또는 중량이 10초과 50 이하 화장품의 포장인 경우에 지금 기재 표시 사항을 생략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성분은 반드시 써야 되냐면 타르색소 써야 되고요. 여기 4번에 나오는 금박도 써야 되고요. 샴푸와 린스에 들어있는 인산염의 종류 써야 됩니다. 여기 안 나와 있는데 아하, 과일한도 적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그리고 식약처장이 사용 한도를 고시한 화장품의 원료도 적어야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계면활성제는 포함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1, 2, 4, 5 그리고 뭐 아하 성분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생략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 약간 소용량 포장이죠. 65번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 피부 타입은 각질층의 보습력이 낮고 피지 분비량이 적어 피부 표면이 거칠며 푸석푸석하다. 모공은 작고 각질이 일어나 화장이 들뜬다. 이런 피부는 건성 피부죠. 건성 피부는 수분이랑 피지가 부족해요. 그래서 피부가 여기 설명처럼 푸석푸석하고 각질이 잘 일어나고 피부결이 잘 안 좋죠. 그래서 화장이 잘 뜨는 경우도 흔합니다. 66번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판매장 내 시설과 기구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훌륭한 말씀입니다. 2번 판매장에 제공되는 맞춤형 화장품은 미생물 오염 방지를 위해 유통 화장품의 안전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말도 안 되죠. 자, 유통 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은 꼭 준수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미생물 오염에 대한 관리는 필수적이고요. 주기적인 미생물 샘플링 검사 등을 통해서 위해 요소를 예방해야 돼요. 그래서 2번 틀린 설명이고요. 3번, 4번, 5번 맞는 설명도 같이 보실까요? 3번 맞춤형 화장품 사용 중 부작용이 발생했다? 그럼 제조업자에게 보고할 수 있죠. 보고하여야 한다. 4번 판매 내역서는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보관할 수 있다. 5번 원료 및 내용물의 입고와 사용, 폐기 내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67번 피부의 표피 구조 중 기저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감각세포인 머켈세포는 기저층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기저층에 교소체가 존재합니다. 피부 표면의 상태를 결정짓는 중요한 층입니다. 멜라닌을 만들어내는 멜라닌 세포도 존재합니다. 면역 기능을 담당하는 랑게르한스 세포, 랑게르한스 세포는 유극층에 존재하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 5번 랑게르한스 세포 이거 골라주고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68번. 다음 중 모발의 성장 주기 중 성장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성장기에 대한 질문 많이 나오고 있죠. 1번. 전체 모발의 약 14%가 해당되며 2, 3개월 내에 자연 탈락되는 시기이다. 휴지기 설명입니다. 2번. 대사 과정이 느려지며 세포 분열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시기이다. 이것도 휴지기에 대한 설명이고요. 3번. 모발이 빠지고 다시 새로운 모발이 생성되는 이행기이다. 이것도 휴지기네요. 4번. 모구의 활동이 멈추고 모 유두만 남아있는 시기이다. 1번에서 4번 다 휴지기 설명입니다. 그렇다면 5번이 성장기인데요. 성장기 볼까요? 모발이 모세혈관을 통해 공급되는 영양분에 의해 활발히 성장하는 시기이다. 자, 단어 자체에도 성장이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그럼 이 이외에도 어떤 특징이 있죠? 모 유두에서 영양분을 공급하고 모구세포가 활발하게 분열하고 모발이 길어지고 수년 동안 2에서 6년간 이어집니다. 그리고 새로 자라는 모발이 전체 대비 약 85에서 90% 정도입니다. 그게 성장기에 해당되는 머리예요. 69번.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가 고객 맞춤형 화장품에 혼합 소분을 사용할 목적으로 사용 가능한 화장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혼합 또는 소분의 범위를 미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범위 내에서 혼합 또는 소분한 화장품 할 수 있죠. 2번.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미리 소비자가 시험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 이런 것들은 진열하고 판매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혼합 소분에 사용 가능한 화장품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을 골라야 해요. 나머지 3, 4, 5번은 다 맞는 설명이에요. 소비자의 피부 유형에 맞는 화장품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원료를 배합하여 제조한 화장품. 화장품 조제관리사가 사용 원료가 화장품 안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혼합 소분한 화장품. 소비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책임 판매업자로부터 제조 또는 수입한 벌크 화장품. 이런 것들 다 혼합 소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70번. 기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자기 무게의 수백 배에 달하는 수분을 보유할 수 있다. 2번. 하이알루론산, 콘드로이틴, 황산 등의 천연보습 인자로 이루어진다. 맞는 설명입니다. 3번. 섬유화 세포에서 생성된다. 네, 맞고요. 4번. 피부에 팽팽함, 탄력, 신축성을 부여합니다. 맞습니다. 5번. 생체 내에서 강하게 결합된 생체 결합수이다. 5번이 틀린 설명인데요. 기질 내의 수분은 결합수가 아니라 자유수 형태예요. 혹은 흡수수 형태로 존재하고 생체 내에서 강하게 결합된 형태는 아닙니다. 기질은 조직 내 세포 사이를 채우는 물질이죠. 주로 수분, 당, 단백질, 다당류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수분 보유 능력이 뛰어나서 피부의 탄력, 신축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죠. 71번. 다음은 CGMP 해설서에 다른 제품 보관 환경에 대한 설명인데요. 괄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제품의 보관 환경 중에서 여기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온도, 습도, 차광과 관련된 항목이네요. 온도, 습도, 차광은 필요한 항목을 설정하는데 어떤 것과 괄호와 또 제품 표준서 등을 토대로 제품마다 설정한다고 하네요. 여기 1에서 5번 보면은 정말 헷갈리는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정답은 2번 안정성 시험 결과입니다. 제품을 보관하는 환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안정성이 중요해요. 제품의 품질의 변화가 없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것이 반영이 되고 보관 중에 품질 유지와 안전 확보를 위한 필수 조건이에요. 그래서 안정성 시험을 통해서 각 제품이 어떤 환경에서 보관되어야 하는지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럼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72번. 맞춤형 화장품 혼합 소분 시 준수해야 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혼합 및 소분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세척하거나 소독해야 한다. 네, 장갑을 낀 경우는 안 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2번. 사용한 장비와 기구 등은 오염되지 않도록 사용 직후 세척해야 한다. 네, 깨끗하게 하면 좋죠. 3번. 혼합 소분에 사용하는 장갑은 세척하여 반복 사용할 수 있다.
자, 제일 틀린 설명은 3번으로 보이네요. 혼합소분 시 사용하는 장갑은 위생 유지를 위해서 반드시 일회용 장갑을 착용합니다. 여기서처럼 반복 사용하고 재사용하지는 않아요. 이건 왜 그러죠? 미생물 오염이나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자, 4, 5번도 흔히 많이 나오는 표현들이죠. 제품을 담을 용기의 오염 여부는 혼합 전 반드시 확인한다. 혼합 또는 소분에 사용하는 기구는 위생 상태를 점검한 후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옳지 않은 사항은 3번입니다. 장갑은 한 번만 쓰세요. 73번 피하 지방의 일반 기능으로 볼 수 없는 것은 피하 지방은 외부로부터 충격을 흡수하고 열 손실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기여하며 에너지원으로 활용되기도 하고요. 피하 지방은 표피의 각질층 아래에 존재하며 피부 보호에 기여합니다. 위치에 따라 두께가 달라지고 연령과 영양 상태에 따라 변화하죠. 1번에서 4번까지 또 맞는 대답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5번. 이게 일반적인 피하 지방의 기능이 아니라는 건데 어떤 건지 읽으면서 틀린 부분을 함께 찾아볼까요? 피하 지방은 여성 호르몬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조절되는 기관이다. 자, 피하 지방이 호르몬 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는 있어요. 에스트로겐 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는 있지만 직접적이라는 표현이 조금 잘못했어요. 직접적으로 여성 호르몬의 어떤 표적이 되는 것들, 그런 기관은 아니라서 여기서 5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일반적인 기능으로 물어봤기 때문에요. 574번 다음 중 사용상 제한이 필요한 원료의 성분과 사용 한도가 적절하게 짝지어진 것은 당나무 추출물. 당나무 추출물은 미백이죠. 미백 기능성 고시형 원료로 심사 자료가 생략되는 대상이에요. 하지만 사용 한도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2번 시녹세이트. 자외선 차단 성분으로 이거 자주 나오죠. 시녹세이트 7.5%까지 허용됩니다. 그리고 3번 레티닐 팔미테이트. 자, 1000IU 사용한다. 1g당. 네, 맞는 표현이네요. 4번 옥토크릴렌. 옥토크릴렌은 최대 10%까지 사용 한도가 있고요. 5번 아스코빌 글루코사이드. 아스코빌 글루코사이드는 미백 기능성 인정된 고시형 원료예요. 하지만 화장품 안전기준상에서 별도로 사용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용 한도가 적절하게 짝지어진 것은 3번입니다. 75번 다음 중 내용량이 10ml 초과 50ml 이하인 맞춤형 화장품의 포장지에 필수로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이건 공부할 때 제가 좀 강조를 드렸는데요. 정답은 5번입니다. 판매 가격이 들어가지 않아요. 화장품 포장의 표시 기준 및 표시 방법 별표 4를 보면 내용량이 10 초과 50 이하인 제품에는 포장지가 지금 화장품의 명칭,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의 상호 및 주소, 그리고 제조 번호 및 제조 일자, 화장품의 명칭, 해당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 이런 것들 들어가야 해요. 하지만 판매 가격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76번 다음은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희진과 고객 이지의 대화이다. 해당 대화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추천할 제품에 포함된 성분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은 골라볼까요? 요즘 날이 추워서 그런가 피부가 많이 건조하고 잔주름이 눈에 띄게 늘었어요. 실내 난방일 때문일 수 있어요. 피부 수분 함량이 낮아지면 잔주름도 생기기 쉽거든요. 그럼 수분도 보충하고 주름도 좀 완화할 수 있는 제품이 있을까요? 네, 그런 고민에는 보습과 주름 개선에 효과적인 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사용하는 게 도움이 돼요. 보기 중에서 골라볼까요? 기억, 타이타늄 디옥사이드. 이건 자외선 차단 성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습이나 주름 개선과는 무관한 성분입니다. 2번 나이아신아마이드. 나이아신아마이드 좋네요. 그리고 디귿 카페인. 카페인은 붉기를 완화하고 혈류를 촉진하기 때문에 보습 및 주름 개선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릴, 소듐 하이알루로네이트. 이거는 보습 성분이죠. 골라야겠네요. 미음, 아데노신. 맞습니다. 그래서 니은, 리을, 미을. 답은 5번 니은, 리을, 미음을 고르겠습니다. 77번 다음 중 진피의 구성 성분으로 옳은 것은
1번 콜라겐, 엘라스틴, 기질. 1번이 답이네요. 피부의 구조에서 여기 조성에서 보면은 림프액이 들어있는 문항이 있는데요. 림프액이나 림프관은 진피 안에 존재하기는 하지만 진피 자체의 구조 성분은 아니라서 2번과 3번은 고를 수가 없고요. 또 3번에 나와 있는 교소체라는 건 표피, 기저층, 표피에 존재하는 세포간 접착 장치로서 이것도 골라줄 수가 없네요. 그리고 멜라노좀, 4번 문항에 있는 멜라노좀은 멜라닌 색소의 운반소로 표피의 멜라닌 세포에서 유래했기 때문에 진피에서 골라줄 수가 없습니다. 2번에 나오는 층판소체는 진피 하부의 감각 수용체이지만 역시 진피의 구성 성분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서 답을 골라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1번에 나와 있는 콜라겐, 엘라스틴, 기질 같은 건 진피의 구조적 지지와 탄력성을 담당하고 피부의 보습, 재생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답은 1번. 78번 문제. 다음 중 화장품의 내용물 용량 또는 중량의 표시 기준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1번입니다.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의 무게가 포함되지 않은 용량 또는 중량을 기재에 표시한다. 옳은 내용입니다. 내용물의 용량 또는 중량을 표시할 경우에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의 무게가 포함되지 않은 순수한 내용물의 용량, 중량을 기재에 표시해야 합니다. 포장 무게를 포함할 경우 실제 내용물과 다름으로 소비자에게 오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79번 피부의 주요 생리 기능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에서 5번까지 보면은 되게 낯선 단어가 있어요. 3번 곡선미 유지. 공부하면서 이런 단어 본 적이 없죠. 피부 중에서 피하 지방이 체형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피부 곡선미를 유지하는 데는 뼈와 근육이 더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서 주요 생리 기능으로 피부의 주요 생리 기능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맞죠? 체온 조절, 재생, 비타민 D 합성, 보호의 기능이 있어요. 80번 문제, 화장품의 포장 기준 및 표시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수입 화장품의 경우에는 제조국의 명칭, 제조회사명 및 그 소재지만 표시 기재하여야 한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보면요. 수입 화장품의 경우에는 추가로 기재 표시하는 제조국의 명칭, 제조회사 명, 소재지를 국내 화장품 제조업자와 구분해서 별도 기재 표시해야 합니다. 2번, 소재지만 표기 기재하면 안 돼요. 만이라고 돼 있어서 틀렸다고 봐야겠네요. 2번, 공정별로 2개 이상의 제조소에서 생산된 화장품일 경우 일부 공정을 수탁한 화장품 제조업자의 상호 및 주소의 기재 표시를 반드시 하여야 한다. 이것도 아니죠. 이런 경우에는 일부 공정을 수탁한 화장품 제조업자의 상호 및 주소의 기재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3번 화장품 제조업자,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는 각각 구분하지 않고 대표적인 영업자 하나만 기재 표시할 수 있다. 아닙니다. 구분하여 각각 기재 표시를 해야 합니다. 4번 수입 화장품의 경우에는 화장품의 명칭, 제조회사 명과 그 소재지를 국내 화장품 제조업자를 함께 기재 표시한다. 네, 제조국의 명칭. 자, 함께가 아니고 구분해서 기재 표시합니다. 5번 영업자의 주소는 등록필증 또는 신고필증에 적힌 소재지 또는 반품 교환 업무를 대표하는 소재지를 기재 표시하여야 한다. 네, 맞는 설명이라서 5번이 정답입니다. 81번 여기서부터 또 주관식이 시작됩니다. 다음을 읽고 기억과 니은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화장품 영업자가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 후 그 업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그 폐업, 휴업을 재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련 등록필증 또는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신고서를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니은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청장입니다. 이름이 길지만 공부하시면서 많이 등장하는 단어라서 지금쯤이면 아주 정확하게 다 외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건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의 내용이에요. 82번 문제입니다. 단파장으로 가장 강한 자외선이고 원래는 오존층에 완전 흡수돼서 지표면에 도달될 일이 없었는데 오존층 파괴로 인해서 인체와 생태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자외선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UVA나 B는 많이 나오죠? 근데 여기 나와 있는 82번의 설명은 UVC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외선 C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 파장이 단파장이라고 했는데 짧아요. 100에서 280 나노미터입니다. 파장은 짧지만 진동수가 아주 높고요. 토가력이 높아서 에너지가 강하고 피부 깊숙한 곳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83번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에서 청정도 1등급을 유지하여야 하는 시설은 어디인가? 그것은 무균 충전실. 무균 충전실은 무균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충전 작업을 하는 공간이에요. 미생물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장 높은 청정도 1등급을 요구하는데요. 무균 상태로 밀봉이 이루어지는 핵심 공간입니다. 네, 이제 클린벤치라는 것도 생각을 하셨죠. 클린벤치는 이제 장소는 아니고 청정도 1등급으로 무균 작업 시 사용하는 장비예요. 그래서 81번은 무균 충전실입니다. 84번 다음은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 중에서 내용물의 용량에 대한 기준을 설명한 것입니다. 기억에서 디귿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자, 누가 건조 중량을 내용량으로 하죠? 뭐 화장비누라던가 고형 화장품 이런 것들이 건조 중량을 내용량으로 하죠. 화장비누 같은 것들. 그리고 기준 시험은 제품 3개를 가지고 시험